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알아두시면 유용한 선거 관련 정보 그리고 재보선 이후 펼쳐질 상황을 깊숙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사진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제목이 돼 있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이다. 정치적 운명의 날이죠. 4.7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심판대에 오른 공정, 큰 승부는 지금부터다. 이런 제목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오만한 정치 앞에 국민은 호랑이와 같이 무서운 존재다. 그리고요, 오늘 승리가 대선의 독이 될 수도 있다. 승자가 누굴지 모르지만요, 이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민생 돌보고 공정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와 혈전, 연관성 분명하다. 유럽의약분석 백신 책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부작용 연결고리 아직 명확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밝혀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요, 유럽의약분청 대변인은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조만간 발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작년 나라빚 1,985조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1년 GDP,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옆에 있는데요. 1년 전에 대비해서 241조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GDP보다 60조를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추경 등 이럴 때 돈 쓸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1인당 국가 채무는 1,635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뭔가 입장을 하나 내놨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도쿄올림픽 불참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일본도 그렇지만요, 우리 정부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게 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 재개 구상에 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관계 개선 난관에 처했다. 그리고요, 올림픽위원회 북한 불참 공식 신청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 특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깊숙하게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인 경희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침에 매일경제 재보궐선거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좀 봐주시면요. 이 화면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출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 얼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일단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기호 1번, 기호 2번은 참 많이 보셨죠. 그러나 다른 후보도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호 6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기호 7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4명 나와 있습니다. 오태양 미래당 후보 기호 8번, 그리고 기호 9번 이수봉 민생당 후보, 기호 10번은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기호 11번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기호 12번 송명숙 진보당 후보, 그리고요 기호 13번 정동희 무소속 후보, 기호 14번
이도엽 무소속 후보, 기호 15번 신지혜 무소속 후보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 12명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입니다. 1번, 기호 1번, 기호 2번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여기 이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기호 6번 손상우 미래당 후보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기호 7번 배준현 민생당 후보고요. 그리고 기호 8번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기호 9번 노정현 진보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6명의 후보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많은 후보 그리고 다양한 후보를 아주 고루 전해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2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여야 모두 어제 밤 늦게까지 막바지 선거 유세에 나서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심이 과연 오늘 어느 곳으로 향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오늘 밤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오전 7시 기준으로 투표율은요,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대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권자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곳에 오전 6시 직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당시에 유권자들의 발길은 조금 뜸했다가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1.5%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유권자 1,216만 명 중 17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은 1.6%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13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부산은 1.3%로 나타나 총 3만 9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인 20.54%와 합산한 수치는 오후에 집계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투표소 3,400여 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 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주민등록상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실 땐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발열 검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어젯밤까지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반성과 촛불 정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 심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며 서대문구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께선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MBN은 오늘 오후 8시 15분 서울과 부산시장 ARS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투표소 앞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안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산은요,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들의 공방이 특히나 치열했는데 그만큼 투표 열기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표는 잘 진행되고 있겠죠? 네, 부산에서도 2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이곳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투표가 시작되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시 현재 부산 지역 투표율은 3.4%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917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부산 전체 인구의 87%인 293만 6,300여 명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사전투표엔 5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8.6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낮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17.16%보다는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 의사를 밝힌 무증상 자가격리자 1,621명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선거 종사자와 유권자 모두 투표 참여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자, 서울과 부산의 투표소 모습 지금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어제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죠. 후보마다 안간힘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모습 지금 기사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후보 광화문만 2차례 찾았다. 상록수 열창도 했다.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 애를 썼고 안간힘을 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죠, 지금요. 그리고요, 오세훈 후보 대학 밀집한 신촌에서 2030 표심을 공략했다. 후보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모습 특징이 좀 보이시죠?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로서 유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노회찬 버스 타고 진보 독려했다. 오세훈 열세 지역 강북권서 강행군을 했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물대포를 맞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그런 물대포가 뿌려지는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어제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요. 더욱더 호소에 호소들을 했죠. 그 기사 보겠습니다. 김영춘, 부산 살리려면 여당이다. 박형준, 무능여당 혼내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부산을 한 바퀴 돈 후보들 마지막 호소를 했다. 김영춘, 죽을 힘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실패한 대통령 참모는 안 된다. 이것도 상대 후보를 향해서 또 가시도친 비판을 좀 했어요. 그리고 박형준, 성추행이 만든 선거 끝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래를 열어야. 또 여기 또 여당에서는 아픈 요 대목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호소와 비판을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후보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둘러싸인 그런 분이 시장이 되어갖고 부산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투표하면 위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부산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요. 뭐 서울시장 후보들 중심으로 어제 마지막 유세, 동선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박영선 후보 어제 광화문을 2차례나 찾았어요. 그러면서 유세를 한 거죠. 광화문, 박영선 후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전에 광화문에서 시작한 유세, 예. 그리고 쭉 서울의 서부권, 예.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 지지층 서민들이 사는 그것을 쭉 돌아서 다시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유세 일정이었습니다. 예.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평가했던 탄핵의 장소였고 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촛불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다시 비록 저희가 혼이 나는 선거이기는 맞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했던 초심, 촛불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박영선을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소위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에서 타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여기에 정말 많은 그 서민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정당이라는 모습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소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노회찬 정신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예. 그런 마지막 지지의 호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상록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예.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그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이것을 열창하면서 청년들과 그 홍대 입구에서 예. 함께 상록수를 부르면서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연출했던 그런 마지막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두 차례나 사서 시작과 마지막을 광화문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광화문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촛불 집회가 거세게 열렸던 곳. 바로 그곳인데 그 기억을 좀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을까요? 유권자들에게. 과거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광화문을 그렇게 집중한 이유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죠. 지금 저희들에게 뭐 정권 심판이 선거다, 예. 또 회초리를 맞는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런 국민의 회초리에 응답하는 길은 예. 초심, 처음으로 들어가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함께 해달라라고 저희가 호는 나지만 더 잘하겠다라고 예. 하는 반성과 또 마지막 호소의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는 오세훈 후보에 관련된 내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세훈 후보, 어제 신촌, 그러니까 대학가가 밀집돼 있는 대학가인 신촌 지역에서 유세를 좀 했다. 그리고 강북권을 많이 다녔다. 뭐 이렇게 좀 분석되거든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전반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강북이고 두 번째는 청년일 텐데요. 그 강북과 청년이 교차할 수 있는 신촌에서의 마지막 유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펼쳐왔던 선거운동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시종일관 얘기하면서 강북 지역에 낙후돼 있는 도시 지역 인프라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청년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참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그런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화문에서의 4년 전 촛불을 얘기했지만 4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인 상태로 올랐던 많은 메시지에는 20대 청년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정과 정의를 말로는 외쳤지만 실제 드러난 현실은 그와 다른 위선의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예.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30대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적 문제 때문에 등을 많이 돌렸던 상황이고 예. 여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촌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내가 왜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지난번 2020년 총선 기준을 바라봤을 때 오세훈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에서도 사실상 낙선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강북의 여러 기조에서 많은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에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지역 발전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예. 느끼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겠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오세훈 후보는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대 지지가 늘었다 이렇게 좀 자평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낯선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젊은 청년들이 꽤 긴 시간 동안 유세 현장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같이 현장에 있고 나서 그 뒤로 계속돼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이 20대들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이번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많은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결국 우리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전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한 번쯤 기회를 줘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오세훈 후보에게 젊은 층들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많은 지지들을 몰아주고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연속성 있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지지를 받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로 공정과 정의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젊은 예.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이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예. 앞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계속될지 여부들도 함께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마지막 날까지 참 선거 마지막 날은 후보들은 글쎄요 아마 피곤함도 모르고 아마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선거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요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미래를 얘기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미래의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것, 당부하는 것,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요새 미칠 지경이야. 쓰레기를 주는데 첫째는 담배꽁초, 두 번째는 이런 담배통, 그리고 이런 콜라병. 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녹지 공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거는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든든한 보틀목이 되게끔 서울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게 미래 서울에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께서는 당부를 하셨죠. 미래의 서울시장 지금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되시는 분에게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께도 그러면은 미래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고문님, 어떤 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시민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계 명품 도시 10대 명품 도시 하나의 서울이 삶의 질을 좀 높여달라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행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버팀목, 또 녹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뤘지만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질적인 그런 성장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싸움이 이제 붙었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1도시, 2도시의 도시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연계시켜주는 그런 뭐 차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국무회의에 뭐 앉아서 얘기를 듣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차기 시장은 좀 알아주시고요. 세계 명품 10대 도시인데 3대 도시 안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좀 높여달라. 사실은 뭐 출마한 주요 후보마다 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후보가 되셔도 그 경쟁력 부분 서울을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미래 서울시장에 어떤 걸 바라십니까? 일단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국민들한테 필요한 시장이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뭘 짓고 만들고 뭐 이런 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시장. 간절한 걸 채워주는 시장. 네. 그리고 편하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삶의 질을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지금 모든 도시의 그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하면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럴듯한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조대진 변호사 보시기에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딱히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있어도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갖고 계신 분이 예. 부분이 디딤돌로에서 또 다른 자신의 정치적 모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자기 정치가 아닌 시민의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라는 게 많으신데요, 조대진 변호사는.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게 많아서 또 누가 가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외국의 시장처럼 그런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좀 출마하시는 후보분들께서 아마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좀 편안한 시장, 다가가기 좀 편안한 시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보선과 관련해서 좀 이걸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투표 시간은 아실 거예요. 오후 8시까지 있는다는 거. 그러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거 참 많이 물어보세요. 아직 100% 정확한 건 모릅니다. 개표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 3시 또는 4시쯤. 여기서 말하는 건 최종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건 좀 빠르겠죠, 이거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정 정도 아니냐, 아니면 좀 더 빠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종 개표 결과는 왜냐하면 개표하는 속도를 좀 감안하면 되거든요. 내일 새벽 3시, 4시쯤이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투표로 가실 때요. 사진 포함된 신분증 그리고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지만 투표 오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 신분증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 관리에 5만 4천여 명 투입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출구 주사는 오후 8시 15분쯤 공표인데 요 얘기는 전 지상파 방송도 뭐 출구 주사잖아요. 그 선거 때마다 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MBN도 출구 조사 결과를요. 오후 8시 15분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ARS 출구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이제 공동조사를 하고요. 통신 3사부터 받은 가상번호를 통해서 ARS 방식으로 출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오신 분들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조사 대상은 서울에 약 12만, 부산에 약 6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응답하시는 분, 응답하지 않으신 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뽑아낸 뒤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리고요. 조사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15분에 과연 어떤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MBN ARS 출구 조사 올 예정돼 있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이건 알아두자. 좀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코너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알아보궐 기준입니다. 4.7 알아보궐. 뭐 여러 가지 의미죠. 보궐선거도 있고 이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문제를요. 한 질문 4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부산 외 다른 지역은 투표를 안 하나요? 합니다.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 정확하게 다 아십니까? 정확하게 다 안다고 자신하시는 분. 최영호 고문님 자신하세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8개 재보궐선거가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건 18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시기는 아시는데 뭐 이렇게 100%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면은요. 과연 서울, 부산의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광역단체장 선거 서울, 부산입니다. 여기는 뭐 잘 아시죠? 2곳이고요. 기초단체장 선거도 2곳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지도에 표시돼 있죠? 다음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의원들 뽑는 겁니다. 광역의원 선거 8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에도 있고요. 경기, 충북, 전남, 경남, 고루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기초의원 선거도 9곳이나 됩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이번에 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국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고루고루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요, 특히 이런 곳은 서울에는 선거를 투표용지를 여러 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곳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투표일에 일하는데 회사에 투표하러 간다고 하고 잠깐 나올 수 있나요? 요거는 약간 어떤 법률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사용자가 이제 투표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들을 요청을 하면 예. 여기에 관련돼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주는 고용주는 이걸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보장을. 네. 그러면요 조대진 변호사가 변호사시니까 맞겠죠. 근데 정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보장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장을 안 하면 여기 또 뭐 과태료 부과가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잠깐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어요. 새로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장을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는데 다른 거 주세요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냥 정답 보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무효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찍으시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절대 안 준답니다. 이거는요 투표용지 하나하나는 다 이게 다 등록이 되고 이게 다 뭐 이른바 이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까다로울 수가 좀 있어요. 보겠습니다. 5가지 상황이 지금 예시로 나와 있죠. 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니까 가장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박수현 전 대표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지금 5가지 보기 중에서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아직 5가지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우선 1번은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예. 햄버거 세트를 샀으니까 무엇인가 이제 기부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 금액에 뭐 차이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1번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 이건 같습니다. 위반으로 좀 의심된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역시 공무원 좋아요, 뭐 이런 그 후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마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공직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졸업식에서 시상한 선대위원장. 근데 여기는 아마 그 부상을 주지 않으면 아마 선거법 위반과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상하니까 어떤 행사에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요. 모교 대학에서 무료로 강연한 후보 T. 3번, 4번이 약간 상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정치인인 저로서도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러고 공부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건들이 있어요. 아까 시상은 이 기간이 이제 그 선거 운동 기간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고 평상시의 문제 있고 부상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3번은 부상이 없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4번은 4번, 5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기간의 문제를 특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4번도 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이후 잔해쇼를 5번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기 전제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뭐 이런 게 좀 가만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이 1번, 2번, 4번, 5번. 요거 3번만 빼고.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께 보시기에는 선거법 위반이 5개 중에서 어떤 거일 것 같습니다. 1번은 명확한 것 같고요. 2번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요. 네, 3번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4번은
무료 강연이니까 선거법 위반. 그리고 5번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공통점은 3번은 공통적으로 요거는 아닐 거다. 그리고 2번 요것도 좀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좀 보신 거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는 5가지 예시 중에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3번 빼곤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세 번째. 맞췄습니다. 1, 2, 4.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김명희 교수께서는 하나를 걸치셨는데 그래도 절반은 맞추신 거고 선생님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번, 2번, 4번, 5번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3번은요. 모교 졸업식에서 시상한 선대위원장 CC. 졸업식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게 입학식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약간 과거에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최영호 고문님. 예. 근데 2번은요. 예. 반복적으로 눌러야지만 선거법 위반입니다.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생략됐겠죠. 네, 좋아요를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표명했다든가. 무료로 강연했을 때는 저건 재능 기부를 해서 1회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2번 하기 시작하면 거기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무료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이게. 디테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선거는 주례도 안 되죠, 이거 정치. 그건 안 되죠. 예. 이거는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제공을 했다라는 게 됩니다. 이 햄버거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3번은 아주 졸업식은 가능하답니다. 근데 입학식은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좀 약간 좀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아무튼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입학식에서 상장 수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수석 입학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도 상장은 수여하는 건 아닌 거라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퀴즈로 지금 봤는데 요건 좀 이렇게 알아두셔도 평소에 좀 알아두셔도 좋을 내용 같습니다. 지금 좀 주의할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알아보걸 퀴즈까지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군소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가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외에 10명이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허경영, 신지혜, 이수봉, 군소 후보들 선정할까. 앞서 아침에 매일경 시작하면서 후보들 얼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젠더 이슈 내세운 후보만 3명이나 된다. 뭐 이렇게 기사로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여러 후보들이 나왔지만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열광하는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처음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썼습니다. 그 양 후보들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겁나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움. 이게 지금 현재 서민들의 삶이거든요. 앞서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뭐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 비해서 뭐 월등하게 앞선 결과가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서는 과연 3위는 누가 차지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사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다 있는데 이 군소 후보들 최영호 고문님, 네.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좀 독특한 공약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3% 이상 전 선거에 3% 이상 받으시면 허경영 후보하고 이수봉 후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두 분만 소개를 하자면 서울시 예산 70% 삭감하겠답니다. 허경영 후보. 그다음에 연애 공영제. 연애 공영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좀 매치메이킹을 잘 해주는 부분들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급수를 이제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청평댐으로 식수원을 옮기는 문제. 특급수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그다음에 재산세 폐지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는 무보수로 일하겠다. 지금 이제 연봉이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장이. 거기다 판공비가 한 100억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안 쓰겠다. 뭐 등등을 지금 얘기하라고 있고요. 특히 제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뭐 맞춰서 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냈고요. 자,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 잘 아시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굉장히 주장하신 분인데 여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제 내겠다. 그다음에 서울의 기본소득을 이제 시작하겠다. 청년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등등을 지금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표현이 이제 군소 후보 뭐 이런 표현이 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후보분들도 참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사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를 이런 점에서 좀 지켜보시면은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4가지 정도가 이제 자세히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소개된 거는 부동산 민심. 그렇죠. 이번 선거 부동산 선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 이런 거 참 많이 이 야당에서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투표율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투표율이 50% 넘을 경우, 뭐 안 될 경우, 아니면 굉장히 높을 경우, 뭐 낮을 경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지금. 자, 투표율 얘기가 있고 이게 또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선거에서 지금 네거티브가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거든요. 과연 이게 표심에 영향을 좀 줬을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정도로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뭐 각각의 여야의 이제 어떤 전망 주장입니다. 여당은 지지층 70% 투표 땐 승리, 야당은 투표율 50% 넘으면 낙승.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인 변호사. 네. 부동산 변수. 이번 선거 부동산 선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표심에 좀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그 국민 그 시민이 천만에 조금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 부분도 서울시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선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입장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도 지금 세심하게 살펴보는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이런 공약에 되게 공을 들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향배가 반드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들 유세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후보들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상대를 향한 어떤 비판 그런 내용도 많지만요,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상대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동산 선거다 이번에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슈도 계속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께는요, 요 기사와 관련돼 있네요. 투표율 50%.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전망들을 좀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투표율 50% 이게 왜 관심사입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여당과 야당의 후보가 표 차이가 꽤 많이 여론조사 차이가 벌어졌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오늘 치르게 되는 선거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투표율이 조금 낮게 나오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24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49개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서 4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의원 중에 100명이 넘게가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강화되어 있는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게 나오게 되는 순간 더 결집하면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있었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50%를 넘어내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등이 반영됐던 그런 표 차이가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고요. 아마 사전투표에서도 적지 않은 투표가 나왔던 만큼 오늘 있는 본투표에서도 그 전망들이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시윤 전 대변인께서는 오늘 투표율 어느 정도로 좀 전망하세요? 지금 사전 투표율은 20%를 넘겼고요. 지금 부산은 물론 20%가 안 되고 서울은 좀 높습니다만. 네.
역대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당에게는 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겠고요. 예.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꼭 심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실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오늘 본투표도 그런 성향이 좀 이어질 것이다로 보면 저는 아마 50% 초반대를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저희가 이제 회초리를 맞는 선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합니다만 기왕에 이제 뭐 방송 토론을 위해서 재미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25% 유권자 25%만 투표장에 나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50% 투표율로 보고 그중에 절반이면 이기는 거니까 전체 유권자 25%만 나오면 이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쨌든 30%를 넘고 있는데 그 점을 넘고 있는데 그런 지지자들만 동원해서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 계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심은 그런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심은 준엄한 겁니다. 섣불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영학 국민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거가 뭐냐면요. 지난 총선 때 305만 명을 이깁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거기서 70%가 나오면은 210만 명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과반수의 210만 명을 딱 가니까 지금 이제 뭐 그 계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이런 뭐 책상에서 하는 계산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쌍문 1동하고 상계 2동이 지난 8번 선거에서 3% 오차 미만으로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군요, 또. 네, 여기가 뭐 다른 데 뭐 몇 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당선, 비당선은 맞췄지만 3% 내로 맞춘 데고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출구 조사를 조금 더 하시는 김에 좀 정확히 해주시면 8시에 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준비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곳이 서울에 있다는 거네요. 두 군데가 지금 3% 미만으로 지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시면서 투표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 지금 뭐 투표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요, 유권자분들께서 행사하시는 투표, 이걸 무슨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각자 개개인에 보면 약간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출전 계획을 연기를 하더라도 카페 20, 30만 원이 굉장히 사실 좀 크거든요. 그 잠좀 포기하는 거 그 정도. 이중한 합격 절대 버린 적 없어요. 8시에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제 7시 반쯤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투표하고 이제 오려고. 투표에 대한 가치가 제가 오전에 문을 닫고 몇십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사장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한번 투표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한 30분 정도, 그때 한 5천 원 정도.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가능하거든요. 출근 전에 갔다 와야죠. 3시간 정도는 일찍 문 닫아야 집에 가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매출에 40%는 잡을 수가 있죠. 8만 원 정도? 가치가 있죠. 일찍 마감을 하고요. 투표 마감 시간 전에 가서 투표 꼭 할 거예요. 약 1시간 정도? 한 15,000원? 맡겨놓고 와야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는 못 오더라도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맡겨놓고 올 생각이에요. 이번엔 조금 더 일찍 내가 부지런히 하고 길어야 30분. 그래야지 술이라고 아팠을 때도 배 붙잡고 가서도 꼭 투표를 하고 왔으니까. 돈의 가치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한편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 한 표를 갖다가 딱 걸린 행사를 해야지. 일상을 지불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일상입니다. 네, 뭐 기회비용을 알아봤지만요. 사실은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행사하시는 그 한 표, 그리고 한 표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거는 가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양호 고문님, 최양호 고문님의 투표의 기회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딱 지금 시간 1시간 정도 이제 소요이 된다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저의 앞으로의 4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질 수가 없겠는데요. 예, 뭐 지방세라든가 또 뭐 도로가 나와서 도로에서 뭐 체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야말로 진짜로 기회비용으로 따지기가 어려운 굉장히 뭐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경제학에서는요 선거처럼 비경제적인 이 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케네스 에로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항상 다수결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그러한 현상을 자아내느냐 그건 아니다는 걸로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포기의 비용이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데 진짜로 이거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나의 생활이 그 속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으로 따질 것은 훨씬 넘어서 일단 소중한 한 표, 진짜로 귀중한 한 표는 이번에 꼭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권자 여러분께서 행사하시는 그 한 표는요.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요. 많은 분들은 오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잠시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른 뉴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석 달 앞두고 북한 불참, 어제 불참한다고 이 북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 밝힌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도쿄 구상이 물거품이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계기로 남북 뭔가 대화를 다시 한번 재개해보겠다. 뭐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남북 북미 대화 돌파구 계획 차질이다. 청와대는 침묵, 통일부는 아쉽다라는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일본도 지금 뭔가 좀 아쉽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の報道は承知してますが、東京大会への参加についてはまずは東京オリンピック委員会、大会組織委員会等との間の調整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を注視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며 올림픽은 세계 평화의 제전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박시원 전 대변인. 아직까지 뭐 100%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이 나왔고 코로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번복이 될까 약간 의구심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주주했던 기대했던 도쿄 구상은 일단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은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한 번 더 기대를 하나요? 이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제2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어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 문재인 정부에는 분명히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한 앞에가 지금 이게 이제 무산되는 분위기예요. 위험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메시지는 이런 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계기로 또 일본은 그 북송된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상의 장으로 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 한미일 이런 어떤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압박하는 이제 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미국과 동조하는 그런 북한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그런 강한 불만을 이 올림픽 불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고 있고 코로나는 사실 그냥 명분으로 내세운 명분이죠. 그것은 선수 보는 명분이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도쿄 하계올림픽은 조금 좀 지나가 버린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있는 동계올림픽 이게 이제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어떤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이 올림픽
하계올림픽 뒤에 바로 이제 패럴림픽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패럴림픽은 참가하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계올림픽을 정식으로 불참하겠다는 정식 통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뭐 문건 접수 뭐 이런 건 없다 그래요. 없으니까 예. 북한이 우리를 좀 주목해봐라라고 자신의 존재감, 자신들의 뭐를 좀 제시해봐라라고 예. 하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뉴스 뭐 잠시 좀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재보선 이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치권 지각 변동을 못 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요동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뭔가 이제 이 가정을 했어요. 민주당 두 곳 모두, 그러니까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말하죠. 두 곳 모두 내주면 치명상이다. 그리고 만약에 10%포인트 이상 참패된 이건 쇄신이 아니면 길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할 듯하다. 만약에 한 곳이라도 수성된, 그러니까 가져올 땐 재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야당 승리 땐 정권 심판론 박차가 가해진다. 그리고 패배 땐 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전개해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먼저 이 정치권, 뭐 지각권도 이런 데인데 요 관련된 영상 먼저 하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쪽이 응답률이 현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보면 표현하고 계신다.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3% 내외의 박빙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지요. 가계소득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제 일석이조인데 거기다 블록체인으로 조 한 마리를 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하긴 하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근데 그 정책 방향 그렇게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정치 결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대선 주자로 꼽으시는 분들 이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드려드리는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뭐 숫자가 있네요, 지금. 대선 주자 앞에 뭐가 숫자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0대2는 이재명, 1대1은 이낙연, 2대0 땐 윤석열 웃는다. 지금 대선 주자 꼽히신 분이 이 재보궐선거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웃는가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0대2면은 여기는 민주당이 0이고 국민의힘이 2일 땐 이재명, 1대1은 각각이죠. 그럼 이낙연. 2대0은 민주당이 둘 다 할 땐 윤석열 운다. 이게 이런 분석이 있군요, 지금요. 여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기상도입니다.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여당 모두 지면 친문 책임 쇄신론 일어난다. 국민의힘 잠룡들 위축 벗어난다. 여당 한 곳 이겨도 이낙연에 힘 실린다. 야당 전패 땐 윤석열 야권 대체로.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 가지 뭐 기사와 이 얘기 같이 합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정치권 누가 돼도 정치권 지각 변동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당의 미래랑 각 대선 후보들마다 이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더라도 정치 그 판도는 이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 신문에서도 나왔다시피 민주당이 일단 승리를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지사에 관련돼서도 어쨌든 그 많은 그 태권 후보로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두 곳에서 다 한다면 지금 친문으로 결집으로만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재결집돼서 대선 캠프에서도 이런 친문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이 두 곳을 다 승리를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존폐를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에 더 이제 그 정치 개편의 중심이 잡힐 수밖에 없는 중심축이 그런 이동을 해버릴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이 2대0으로 이긴다면 국민의힘이 2대0으로 이긴다면 민주당 그 지도부와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문만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어렵다. 전통적 지지층만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야당으로 있는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중도층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관련돼서 좀 더 그 구애를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인물의 행보에 대한 전망을 쭉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자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한국일보 분석은요 0대2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지고 국민의힘이 다 이기는 거예요. 두 곳 다 이 선거를 다 이긴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웃는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지사, 이 선거 결과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그 민주당이 두 곳을 다 진다. 그러면 선거를 이끌었던 경쟁자였던 이낙연 대표의 이제 상대적 우위에 올라선다. 이런 일반적인 분석이고 우리 조대진 변호사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2대0, 1대1, 0대2 어떤 지금 제시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많은 혼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 하더라도요. 또 진다 할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이 쇄신론에 급격히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선거 기간 중에 확인된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뭐 상대적 우위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일반론 가지고는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좀 위기의식이고요. 전체적으로 판을 새로 보는. 새로 짠다. 완전히 새로 아마 어떤 것들이 요동을 치면서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승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분석이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다른 전망을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그거보다 그 이상의 어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김병민 교수께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보 좀 질문 드릴게요. 본인은 매일 4월 8일 집에 간다고 그러거든요. 먼저 앞서서 관련 영상도 좀 준비돼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4월 8일이 되면은 여기서 사라질 거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느끼지 않는데. 진짜로 4월 8일 되면은 짐 싸서 집으로 가실 건가요? 진짜로요? 나는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니라고. 정계 개편하는 걸 밖에서 구경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자, 김병희 교수님. 김종인 비대위원장 4월 8일 이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내일 선거 결과를 두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주어진 책무 아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 이겨내면 100% 임무 완료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의 명호는 사실 지난달에 있었던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이 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 당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과연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었던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오세훈 후보가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면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선거를 승리하게 되면 지난 총선 참패 이후로 이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인가? 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보궐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큽니다. 근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굉장히 많은 요동이 치게 될 것이고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국면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지난 역할을 쭉 이어서 대통령 선거까지의 분명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 있을 것이고 4월 8일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말하겠지만 당 안팎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앵콜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 고문님, 윤석열 전 총장 얘기했는데 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핵심만 짚어주시죠. 뭘 봐야 되는지. 핵심은요, 여기서요. 국민의힘에 속한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아주 많은 정계 개편과 이 조직 개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봐야 된다. 지금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누가 될 것인가 오늘 결정이 되겠죠. MBN은요 오늘 오후 8시 15분 ARS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표방송 MBN의 4.7 민심의 선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